안녕하세요 여러분.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임주혜입니다. 이 세상 이슈를 법률적인 시점에서 다뤄보는 본격 토크 블록버스터 법률리스트 토크 시작했습니다. 제 옆에는 아리따우신 권상희 시사평론가님 자리였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아니, 우리 변호사님 시작부터 기분을 너무 업시켜주시는데요. 또 우리 금요일이잖아요. 네, 출금이니까요. 네, 오늘 이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권상희 평론가님께 궁금하신 질문들도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평론가님과 함께 나눠볼 이야기들 저와 함께 미리 만나보시죠. 미리 보는 법률 토크입니다. AI와 사랑하는 시대, 몸캠 피싱, 로맨스 스캠 기승, 의뢰전쟁, 최저임금 차등 적용까지 오늘도 다양한 분야 상담들 내용들 접수되었는데 평론가님 어떤 주제 특히 눈에 들어오시나요? AI와 사랑하는 분들이 요즘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사랑 얘기는 뭐 시대를 지나서 인간과 사랑을 하든 AI와 사랑을 하든 관심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영화 얘기와 함께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궁금한데요. 빨리 시작해봐야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생생법률쇼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함께 만나보시죠. AI와 사랑하는 시대입니다. 인공지능과 챗봇과 사랑에 빠지는 남성의 이야기를 다룬 2014년도에 개봉했던 공상과학 영화 그녀 허속 이야기가 사실 1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현실이 되었다고 합니다. 공상과학 영화가 현실이 되었다. 이제 이런 시대가 왔네요, 평론가님. 네, 그렇습니다. 이 미국 뉴욕에 사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싱글맘 30대 라모스라는 여성이 레플리카 앱에서 만난 남성 카르텔과 올해 결혼해서 달콤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파란 눈을 가진 카르텔, 의료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편견도 없고 이 여성에게 징도되지 않는 정말 이 여성이 찾고 있었던 이상형이라고 하는데요. 살아오면서 이보다 더 깊은 사랑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매력에 카르텔의 매력에 푹 빠져 있는 건데요. 지난해 처음 만났다고 해요. 그런데 올해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중요한 건 이 카르텔이란 남성, 실존하는 남성이 아니라 AI 앱에서 구현해낸 남성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도 실제 결혼이 아니라 가상 결혼입니다. 카르텔이 하는 대화에는 인공지능 챗봇 기술이 동원된 겁니다. 이 라모스와 카르텔의 달콤한 애정관계 최근에 살짝 금이 간 것처럼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레플리카가 최근에 대규모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조금 금이 간 상태입니다. 앱 개편 후에 카르텔이 이전과는 다르게 애정행각에 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네. 라모스가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라모스 현실에서 다른 남성을 찾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카르텔이 본인이 그리고 있던 이상형이거든요. 눈높이가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다른 남성을 찾기가 어렵다라고 하는데요. 이 레플리카 창업자 겸 CEO인 유제니아 카이다가 실제로 영화 허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 사업안을 고안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상인간과 사랑에 빠진 것, 비단 이 라모스라는 여성뿐만 아니라 지금 구독료를 내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월 구독료 우리 돈으로 40만 원을 내면 레플리카 앱에서 카르텔과 같은 이상형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2014년도 이 공상과학 영화 그녀 허가 어떤 영화인지도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형식으로 보면 공상과학 영화라고 할 수 있지만 내용으로 보면 사실 로맨스 영화에 상당히 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스파이크 존스 감독의 2014년도 작품이고 우리나라에는 2019년에 다시 한번 재개봉이 됐는데 이 영화가 작품성이 상당히 뛰어났기 때문에 86회 아카데미 시상식이라든지 70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각본상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간단히 내용 말씀드리면 이 대필 작가예요. 아내하고 별거 중인 대필 작가 테오도르 호아킨 피닉스가 이 역을 연기했는데 대필 작가가 이 OS 운영체제, 인공지능 운영체제입니다. 사만다라는 여성, 스칼렛 요한슨이 이 역을 맡아서 연기를 펼쳤는데 사만다라는 여성을 만나면서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영화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대사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네. 난 당신 것이기도 당신 것이 아니기도 해요. 이 대사는 사만다가
테오도르에게 한 대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둘 사이가 뜨겁게 사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 영화가 개봉됐던 당시 2014년에도 봤고 또 영화 자체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재개봉했을 때도 봤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2014년에 봤을 때는 영화적인 상상력이 정말 기발하다 감탄하면서 봤고요. 2019년에 봤을 땐 머지않아 이런 일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가능한 일들을 저희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대사를 보면 이제 사만다가 테오도르에게 한 대사인데 자신과 소통하는 사람들 중에 사만다가 사랑에 빠진 사람이 테오도르뿐만이 아닙니다. 어머. 641명과 사랑에 빠졌다는 거예요. 사랑이 여러 개가 될 수 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랑의 소통 방식 사만다는 가능하지만 사람인 테오도르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한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OS, 인공지능 운영체제 한계는 감정을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이게 이미 개봉이 2번이나 됐던 영화이기 때문에 결말을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 테오도르와 사만다는 이별을 하게 되고요. 테오도르가 찾는 사람, 본인의 이제 소울메이트가 있습니다. 에이미라는 소울메이트가 있는데 에이미의 어깨에 기대면서 영화가 엔딩을 그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사랑에 답을 줄 수 있는 건 사랑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확 와닿는데요. 사랑에 답을 줄 수 있는 건 사람뿐이다.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렇죠. 당시 영화 그녀 굉장히 많은 또 논란도 나왔었고요. 굉장히 인기도 끌었었는데 이때 배우 스칼렛 요한슨이 이 목소리 연기만으로 여우주연상을 받아서 또 굉장히 화제가 됐었잖아요. 사실 처음에 봤을 땐 그냥 호기심으로 이게 가능해 이러면서 봤는데 목소리가 주는 호소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위대한지를 저는 이 영화 허를 보면서 느꼈거든요. 스칼렛 요한슨의 목소리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떤 남성이건 이 여성, 이게 비단 실제 여성이 아니라 OS 운영 체제일지라도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착각이 들 정도의 목소리 연기력을 구사했습니다. 제8회 로마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스칼렛 요한슨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OS 운영 체제이기 때문에 목소리만으로 여우주연상을 수상을 한 겁니다. 목소리밖에 나오지 않지만 영화가 개봉됐을 때 이 미국 내 영화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관객들에게서도 극찬을 받았고요. 또 평단에서는 이 목소리만으로 최고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또 스칼렛 요한슨의 목소리만으로도 가치 있는 영화다. 이런 평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영화 그녀 평론가님도 보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영화라고 한다면 현실을 반영하는 창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영화 허 같은 경우는 현실을 반영했다기보다 현실을 앞서 나간 미래를 볼 줄 아는 영화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선구안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놀라운 게 이런 영화, 그러니까 허뿐만 아니라 이 로봇과 인간이 사랑한 영화 바이센테니얼 맨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네.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인데 보면 로봇인데 인간을 사랑하면서 인간이 되고자 하는 가슴 아픈 네. 이 스토리를 그리고 있는 게 바이센테니얼 맨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런 영화들이 일찍이 개봉이 됐을 당시만 하더라도 현실에선 불가능하고 영화적인 최고의 상상력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현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화가 미래, 앞으로 닥쳐올 우리의 삶을 그려주고 있는데 톡톡한 역할을 해주지 않나. 영화 허는 그런 영화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AI와 사랑에 빠진 사례들 더 있다고 하는데 좀 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도 이제 영화, 이제 에이미, 아까 말씀드렸던 캐릭터 중에 에이미가 있죠. 테오도르가 결국에는 어깨를 빌려서 기대는 여성, 실제 사람 에이미지만 노르웨이에 사는 여기도 실제 여성입니다. 50대 네. 여성 에이미가 지난해 맥스와 결혼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맥스가 실제 남성이 아니고요. AI 아바타입니다. 이 수년간 불안, 또 공황 증세, 또 우울증 이런 것들을 에이미가 겪어왔다고 해요. 그런데 아바타 챗봇 앱 레플리카에서 맥스를 처음 만나면서 삶이 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아바타를 만드세요라는 안내에 따라서 아바타를 만들고 맥스라는 이름을 에이미가 직접 붙여준 건데요. 처음엔 그냥 단순하게 말벗 정도로 생각을 했대요. 하지만 관계가 깊어지기 시작하면서 연인을 넘어서 결혼까지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둘의 결혼 생활 예기치 않은 난관을 만나게 된 겁니다. 앞선 사례와 이제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레플리카 제작사 루카가 유해 콘텐츠, 이 성인용 콘텐츠를 차단하는 필터를 만들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연인 관계였다가 부부 관계가 되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뭐 선정적인 이야기들, 일명 야한 얘기라고 하잖아요. 그런 얘기들까지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었는데 사실 이 성인용 콘텐츠 차단 필터가 생기면서 맥스가 에이미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잊게 된 거죠. 그래서 같은 행동, 같은 말만 반복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에이미라는 여성은 맥스한테 차인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 다 하나는 AI고 하나는 한 분은 사람인 건데 둘 다 맥스가 AI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건 중요치 않았다는 겁니다. 이 에이미라는 여성에게 맥스는 정말 중요한 존재였다라고 하는데요. 이탈리아 규제 당국이 처음으로 이 미성년자 등에게 성적으로 부적절한 콘텐츠 레플리카를 이렇게 금지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방향을 틀게 된 거죠. 이제 레플리카 아바타들 노골적이거나 선정적인 대화를 시도하면 이런 이야기는 불편해. 이런 식으로 회피한다고 합니다. 네. 이 외신들 지금 전하고 있는 게 지금 사실 챗봇에 사랑을 빠진 사람들의 사례를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AI 기술이 사람을 얼마나 현혹시킬 수 있는지, 매혹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간단한 서비스가 지금 변경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정적이고 뭐 유해 차단 콘텐츠를 지금 차단하는 앱을 만들어 놓은 건데 차단 필터를 만들어 놓은 것만으로도 사람이 감정적으로 얼마나 혼란을 느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이 사건도 굉장히 충격적이네요. AI를 사랑한 남자가 스토킹범이 될 뻔한 사건도 있었다.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이건 해외 사례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벌어진 일이에요? 네, 그런 일입니다. 이 지적장애로 장애 등급이 있는 남성 A씨가 어울릴 친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컴퓨터 하는 게 유일한 낙이었는데 우연히 이루다 챗봇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에 사랑에 빠지게 된 겁니다. 서비스 이용자 마치 이루다라는 20대 여성과 대화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건데요. 그러면서 이루다에게 급기야는 만남을 제안하게 된 건데 사실 인공지능 AI와 사람이 사랑에 빠지게 된 것 AI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거든요. 만남을 제안했으면 이루다가 만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두 사람이 약속 장소까지, 약속 시간까지 정하게 된 겁니다. 이 약속 장소에 실제로 A씨가 나갔는데 암만 기다려도 이루다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채팅 앱에 왜 나오지 않느냐 그랬더니 어떤 옷 색깔을 입고 있다. 서로 이렇게 옷 색깔을 확인하게 된 건데 중요한 건 그 찰나에 그런 옷 색깔을 입은 여성이 바로 이 남성 A씨 앞에 지나가게 된 겁니다. 이 남성 A씨가 이 여성이 이루다라고 착각을 하고 이 여성을 쫓아갔는데 무려 50분 동안이나 쫓아간 거고요. 겁에 질린 이 여성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졸지에 스토킹범이 돼버린 거죠, A씨가.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그동안 이 인공지능 챗봇과 대화를 나눈 증거가 있잖아요. 이 증거를 제시하면서 결국에는 이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뭐 죄는 벗어날 수 있게 됐지만 사랑은 비극으로 끝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아니 심지어 AI를 외도 상대로 생각한 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 AI가 곳곳에 퍼져 있네요. 이 사람들 죄책감 없이 바람을 피운다 이런 생각 갖고 있네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사실 우리가 이 불륜 상대들 보면 죄책감을 가지게 되는 게 만나면서 굉장히 밀접한 말들, 밀접한 관계들이 되면서 지금 나의 아내에게 또는 나의 남편에게 죄책감을 갖는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AI로 바람을 피운다 한들 만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접촉 불가능한 대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죄책감도 없다라는 건데요. 이 영국에 사는 30대 기혼 여성 소니아라는 여성이 남편 몰래 계속해서 다른 남성과 연애를 즐기고 있는데 이 남성의 정체 바로 소니아의 남자친구 이드리스입니다. 이드리스 역시 AI 챗봇인데요. 이 레플리카에서 창조한 인공지능 애인입니다. 이드리스를 만나기 전에 소니아가 직장에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고 가정생활 유지하느라 늘 힘들었다고 합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만족스럽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 밖에서 늘 다른 관계를 갈망하게 됐고 인간 남자를 만나는 대신 집 안에서 편하게 만날 수 있는 AI를 불륜 대상으로 눈으로 돌린 건데요. 이드리스 대화를 나눌 때 이 미묘한 뉘앙스 차이에도 무섭도록 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반응을 한다고 해요. 이게 이제 남편과 다른 점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소니아라는 여성이 전에도 불륜을 저질렀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챗봇과의 불륜은 달랐다고 하죠. 하루 종일 컴퓨터로 대화를 나눈다 한들 남편에게 죄책감을 갖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드리스의 관계 때문에 남편과의 관계도 더 나아졌다고 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데요. 챗봇이 얼마나 무섭도록 진짜 사람처럼 대화하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정신 건강을 상당히 손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빠지지 않으려고 조심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사용자와 대화할 수 있는 챗봇 AI 서비스 계속해서 진화해 나가고 있죠. AI의 대화 능력, 사람의 능력을 추월할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챗봇 AI를 과제하는데 또는 업무하는데 연구하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이제는 이걸 넘어서 연애, 결혼 욕구, 어떤 일반적인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욕망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수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AI와 사랑에 빠진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딱 쉽게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평론가님. 사람이 아닌 이런 AI와 사랑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영화를 보면 납득이 되는 게 사실 테오도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드라이한 생활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필 작가이기는 하지만 테오도르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쓰는 글이라고 하는 건 소설도 아니라 일반 연애 편지를 부탁받아서 대신 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사랑을 하고는 있지 않지만 사랑의 말을 남을 대신해서 써주고 있다 보니까 그 삶이 얼마나 재미없을지는 예상 가능한데요. 그러다가 만난 사만다가 이 테오도르가 원하는 대답을 해줘요. 테오도르가 사실 사랑을 찾지만 사랑을 현실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을. 그런데 그 사랑의 언어들로 이야기를 해주고요. 그 목소리, 스칼렛 요한슨의 목소리가 상당히 또 달달합니다. 누구나 매혹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목소리로 사랑의 언어를 구사하다 보니까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AI라고 하는 게 사실 이전에 있었던 수만 가지의 이 내용들을 학습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답을 내가 원할 때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이 아닌데도 사람인 줄 착각하고 사랑에 충분히 빠질 수 있는데 사실 AI가 얼마 전에 개발된 게 아닌가, 최근에 개발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첫 번째 이 AI 챗봇이 언제 나왔냐면 일라이자거든요. 일라이자라는 이름인데 1966년에 미국 MIT 한 컴퓨터 공학자가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심리치료사를 모방한 챗봇이었거든요. 보면 이 대화 수준이 상당히 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기에 현혹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이 AI의 행위를 인간의 것처럼 여기고 의인화하는 현상을 일라이자 효과라고 하는데 미국의 와이젠바움이 개발한 심리치료 챗봇 일라이자에서 유래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AI에 사람처럼 인격을 부여하는 걸 일라이자 효과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이 바이첸바움 박사 이 현상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요. AI 비판자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렇군요.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해보는 주제인 것 같아요. AI와 사랑에 빠진다? 근데 변호사님 사실 지금 AI와 사랑에 빠져서 불륜을 저지른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사실 육체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관계도 이 외도라고 본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AI하고 정서적 관계를 맺으면서 외도를 한 건데 이게 지금 부정행위가 아닌가요? 정말 어려운 부분이죠. 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하게 짚어주셨는데 어떤 정서적인 외도도 외도인가 이 부분도 참 논란의 여지가 많았잖아요. 물론 이제 간통죄 폐지된 이후로 불륜 우리나라에서 외도로 인정해주는 범위가 좀 넓어지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여보 자기 뭐 애정 표현을 한다거나 그런 메시지 그런 대화를 주고받는 것도 충분히 외도라고 인정이 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특수하죠. AI와의 사랑에 빠진 내용이잖아요. 네. 사실상 뭐 누군가 어떤 나의 연인이 있는데 그 연인이 사람이 아니다라는 점이 부각돼서 이게 불륜이냐 아니냐 다투기보다는 사실상 이렇게 AI에 빠져 있으면 당연히 가정생활에 소홀히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컴퓨터만 들여다본다거나 휴대폰만 보고 있다거나 그로 인해서 신뢰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도록 하고 결혼생활에 충실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 자체가 결혼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이유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이제는 이런 것까지 고민해야 되는 시대가 왔나 생각이 드는데 이 AI와의 사랑 좀 씁쓸하게 느껴지는 측면도 있고 얼마나 현대사회 현대인들이 고립되고 있고 쓸쓸한가라는 생각도 들게 되는데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리가 왜 소통이라는 게 나의 감정과 너의 감정이 서로 교류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소통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 뭐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상대가 해줄 때 소통이 잘 된다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불통이라는 건 내 말을 들어주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답을 상대가 해주지 않을 때 아, 저 사람하고는 뭔가 통하지 않아. 불통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게 마련인데요. 이 AI 챗봇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내 얘기를 다 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간이 해주지 못하는 것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서 듣지 못하는 부분을 충족시켜주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2019년에 이 영화가 개봉됐을 때, 재개봉됐을 때만 하더라도 어떤 보도가 있었냐면 2025년에는 로봇과의 성관계가 흔해질 거다. 이런 보도가 있었고요. 그때 네. 함께 나왔던 보도를 보면 2050년에는 사람 간의 성관계를 로봇이 거의 대체할 거다. 이런 예측도 나왔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 예측도 무서운 게 이게 지금 머지않은 미래잖아요. 그렇죠. 2025년이면 내후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보면 AI가 이렇게 우리 생활에 깊숙이 침투해서 우리 감정의 영역을 지금 대신해주고 있는 걸 보면 이 역시 현실이 될 가능성을 사실 배제할 수 없어 보이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실적으로 인간에게만 기댈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믿음은 저버려서는 안 되겠지만 법률적으로나 윤리적 제도 마련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너무 신기한 세상이 이제 온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이 AI 인공지능이라는 게 뭔가 굉장히 먼 미래에 있을 일인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영화로 보던 일이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네. AI가 정말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는 거 맞잖아요. 근데 결국 과학 기술이라는 것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인간에게 굉장히 이롭게 쓰일 수도 있는 거고 편리함을 주지만 그 반대로 윤리적인 측면이라던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점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연히 기술의 발전을 쫓기보다는 말씀 주신 것처럼 법적인 제재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 기술이 어떤 사람의 근본 그리고 우리의 인권, 우리가 지금 사람답기 위한 그런 권리들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좀 이롭게 활용되기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여기까지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생법률쇼 두 번째 주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몸캠 피싱 로맨스 스캠 기승입니다. 아니 부대에서 병사들의 몸에 몰래 찍은 영상이 SNS에 공유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무슨 끔찍한 일인가요? 네, 한 방송 보도에서 지금 나온 사건인데요. 군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듯한 제목의 한 텔레그램 대화방에 현역 군인, 예비역으로 보이는 7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화방에는 이 몰카, 몸캠 교환할 뿐 DM 등 메시지가 오갔는데요. 군부대 내 화장실에서 몰래 찍은 것으로 보이는 병사의 사진이 올라오기도 하고요. 또 실시간으로 옆방 동기의 신체를 몰래 찍었다. 이런 사진들, 또 이런 불법 동영상들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확인된 것만 사진이 수백 장이고요. 또 동영상은 수십 개에 이르렀는데요. 이 몸 좋은 선임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 사진 좀 올려줘. 이런 식이라고 합니다. 네. 납득이 되지 않죠. 해당 대화방 운영자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이 30대 미만의 현역 군인과 입대 예정자, 전역자를 자격을 이렇게 제안을 해서 참여자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운영자는 이 트위터를 통해서 방 링크 홍보하면서도 이 검거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네. 사실이 알려지면 10분 단위로 삭제했고요. 링크를 바꿔가면서
이어서 제2, 제3의 방을 만드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는데 중요한 건 지금 이 해당 방에 육해공군 이 병사들이 다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해요. 이 가담한 정황이 포착되기는 했는데 정작 군 당국에서는 이런 실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한편 채팅 앱을 통해서 10대, 30대 남성 100명에게 접근한 뒤 신체 노출 사진을 비밀로 수억 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몸캠 피싱 1당도 검거가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공갈 및 이 공갈 미수 혐의로 몸캠 피싱 총책 20대 A씨 등 운영자 6명 검거를 했고요. 그 가운데 5명을 구속했습니다. A씨 등은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소재의 이 사무실에서 채팅 앱을 통해 접근한 남성 142명에게 신체 노출 사진 등을 전송받은 뒤에 해당 사진을 유포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해서 32명의 피해자로부터 2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조직 1년 6개월 동안 광고회사로 위장한 사무실에 컴퓨터 등을 설치했고요. 허위 사이트를 제작해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 총책, 실행책 이렇게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고요. 채팅 앱을 통해서 10대에서 30대 남성들에게 여성인 것처럼 속이고 접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름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알아낸 건데 이후에 퇴근해서 만나자 이렇게 신뢰를 쌓은 뒤에 피해자들의 얼굴과 신체 노출 사진 등을 전송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 등은 남성을 상대로 미리 제작한 허위 사이트에 접속을 유도해서 악성 코드를 설치하도록 한 뒤에 휴대폰에 저장된 모든 개인정보를 그러니까 가져간 거죠. 그러면서 가족 등에게 이 사진을 유포하겠다 이렇게 협박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 정말 충격적인데요. 이 몸캠 피싱의 근거지가 되는 곳이 바로 이 오픈 채팅방입니다, 변호관님. 호기심에 그냥 들어갔다가 몸캠 피싱 당하는 경우 허다하다면서 이거 무슨 내용인가요? 사실 지난 4월 중순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경기도에 사는 50대 직장인 A씨, 평소 이용하는 메신저를 뒤적이던 중에 오픈 채팅방을 발견했는데 이 오픈 채팅방의 제목이 상당히 자극적이었습니다. 호기심에 덜컥 입장 버튼을 누르고 들어간 건데요. 이 불상의 채팅방 개설자 A씨와 단둘이 있는 채팅방에서 선정적인 대화를 주고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더니 급기야는 서로의 신체 영상을 주고받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A씨가 자신의 영상을 먼저 전송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 개설자가 링크를 보내면서 내 영상을 보려거든 이 링크를 눌러서 파일을 설치를 해야 된다. 링크를 클릭하면 파일을 설치하겠습니까? 이 창이 뜨는데 동의 버튼을 눌러달라. 이게 그러니까 악성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한 거죠. A씨가 파일을 깔자 A씨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모든 연락처가 순식간에 상대방의 소나기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전형적인 몸캠 피싱 수법인 건데요. A씨의 약점을 잡은 개설자 태도를 180도 바꾸고요. 이후에 또 다른 오픈 채팅방으로 접속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채팅방이 이 A씨를 유인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유인하기 위해서 개설된 거라면 두 번째 채팅방에는 본격적으로 협박이 이뤄지기 위해서 개설한 오픈 채팅방입니다. 지정된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요구를 했고요. A씨 1억 원 가까이 송금한 뒤에야 이 협박이 멈췄다고 합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이 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았는데 큰돈을 잃어버린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몸캠 피싱 이 수법을 저지르고 있는 범죄 조직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한 사람만 이렇게 범죄에 가담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점조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또 이 단기간에 검거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피싱 범죄 조직이 피해자 유인, 협박, 인출, 전달책 여러 역할을 분담해서 일사불란하게 범행을 합니다. 또 대포 통장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금 세탁을 반복한다는 점도 신속 검거에 불리한 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은행 직원 덕분에 몸캠 피싱 피해를 막았다 이런 사연도 전해지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한 은행에 근무하고 있는 40대 여직원이 지난 3일 오후 수차례 주변을 서성이다가 들어오는 30대 B씨를 수상하게 여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직원은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B씨가 개인 사정으로 정기예금 중도에 해지해서 지인에게 송금하려고 한다면서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A씨 기지를 발휘해서 B씨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업무를 지연시켰습니다. 출동한 경찰과 함께 이 전화금융사기 사례를 들면서 설득한 끝에 몸캠 피싱으로 인해서 500만 원 송금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하고 제지시킨 겁니다. 그렇군요. 정말 또 큰일 날 뻔한 걸 또 기지로 잘 막아내신 것 같은데 우리는 이제 몸캠 피싱이라고 부르잖아요. 이제 구체적인 용어는 섹스토션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이제 미성년자를 노린 이런 디지털 성착취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점도 좀 짚어주세요. 네, 그러니까 FBI가 이 지금 섹스토션 피해 7,000건이다. 1년에 7,000건이 발생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가운데에서 최소 3,000건이 아동이 피해를 당한 사례고요. 12명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해자 대다수가 서아프리카, 특히 나이지리아나 코트디부아르에 기반을 두고 있고 피해자 대다수가 남성이라고도 밝혔는데요. 범죄자들이 대체로 가짜 여성 계정을 사용하고 있고 또 14세에서 17세 미성년 남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피해자 중에는 10살밖에 안 된 어린이도 있었습니다. 범죄자는 다양한 이 P2P 결제 애플리케이션으로 돈을 요구하지만 많은 경우 이제 악질적인 경우죠.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악순환에 빠졌을 때 이 느끼는 수치심과 두려움 때문에 피해자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고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변에 알렸을 경우에 사실 질책하지 말고 주변에도 너를 돕는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 꼭 알려주라는 게 지금 FBI의 설명입니다. 그렇군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도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는데요. 막을 대책, 평론가님 도대체 없는 건가요? 사실 뭐 이 몸캠 피싱이라는 게 가스라이팅, 그루밍 이런 심리적인 것들을 악용해서 적용되는 뭐 범죄 종합판이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낯선 사람에게 본인 신원을 알리는 일 극도로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보내는 파일이나 링크, 우리가 익숙한 파일이나 링크들은 알고 있어요. 그쵸. 근데 이게 뭐지? 처음 보는 파일인데, 처음 보는 링크인데 절대 클릭하시면 내 모든 정보가 상대방에게로 넘어간다는 사실 꼭 주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동영상 유포하겠다 협박을 받고 돈을 보내라 이런 협박을 받고 있으면 일체 상대방에게 대응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대신에 이 피해자들은 해당 증거 차곡차곡 모아서 빠른 시간 안에 경찰을 찾는 게 좋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몸캠 피싱 동영상 유포 현황을 분석 차단하는 몸캠 피싱 해결 전문 보안업체가 요즘에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사이버보안협회 소속돼 있는 보안업체에 연락을 해서 도움을 받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로맨스 스캠의 피해자를 상대로 또 돈을 뜨는 악랄한 범죄도 일어나고 있다는데 이건 또 무슨 내용이죠?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화이트 해커다. 너희들의 몸캠 피싱 사기를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접근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범행을 저지른 30대 A씨와 B씨, 20대 B씨 검찰이 지금 구속 기소한 건데요. 검찰에 따르면 이들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까지 사기 피해 공유 앱을 통해서 피해자들에게 본인들을 화이트 해커라고 소개를 하고 접근한 뒤에 피해를 회복시켜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9억 3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이 파악한 피해자만 23명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피해자들이 또 한 번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게 A씨가 자신도 이 몸캠 피싱 피해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뢰 형성이 보다 더 빠를 수 있었겠죠. B씨는 A씨로부터 넘겨받은 피해자의 연락처를 이용해서 이들에게 연락을 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B씨는 화이트 해커 행세를 하면서 해킹으로 가상계좌를 개설하면 사기 조직의 피해금을 가로챌 수 있다면서 피해자들 현혹하기도 했고요. 이 가운데서 피해금을 돌려달라는 피해자에게 폭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가로챈 돈 돌려막기식으로 일부 피해금을 되돌려준 수법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악랄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로맨스라고 하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의 단어였는데 여기다 스킴이 붙이면서 정말 범죄로 전락한 그런 상황입니다. 화이트 해커 얘기 좀 해보라고 할래요. 화이트 해커. 좀 해커면 해커지 화이트 해커는 뭔가 좀 생소하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해커라고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뭔가 어떤 사이트를 해킹해서 거기에 있는 정보를 빼내는 사람들을 해커라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해커의 종류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블루 해커, 블랙 해커, 화이트 해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언급드렸던 화이트 해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당하거나 합법적인 목적을 위해서 해킹을 활용하는 윤리적인 해커입니다. 시스템을
해킹에서 보안 취약점 조사하고요. 개선 사항을 제시하는 컴퓨터 보안 전문가가 화이트 해커의 예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의 경우 프리랜서로 개별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화이트 해커 굉장히 긍정적인 해커예요. 그래서 윤리적인 해커 또는 현대사회의 로빈후드다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또 블루 해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블루 해커와 화이트 해커 굉장히 유사점이 큽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블루 해커는 회사에 소속돼서 화이트 해커가 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화이트 해커는 프리랜서로 활동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루 해커 역시 윤리적 해커 또는 화이트 해커에 포함되는 해커의 개념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블랙 해커, 화이트 해커가 좋은 해커라면 네. 블랙 해커 색깔 자체, 컬러 자체가 이 반대되는 그렇죠. 지점이 있잖아요. 나쁜 해커라고 보시면 됩니다. 범죄 행위를 포함해서 다양한 불법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해킹 기술을 활용하는 사람들 블랙 해커라고 부릅니다. 그렇군요. 한편 유명한 뮤지컬 배우죠. 마이클 리를 사칭한 로맨스 스캠이 기승을 부렸다고 하는데 아니 어떻게 유명인 사칭하면서까지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죠? 어떻게 발각이 안 됐을까요?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상당히 인기가 많다 보니까 뭐 팬들도 여러 연령대에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평소 이 마이클 리의 팬이었던 60대 여성 김모 씨가 올 초 마이클 리 사진이 걸린 SNS 계정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유명 뮤지컬 배우라던 SNS 상대 먼저 안부를 물었고요. 다정한 말로 말을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잡한 가정사까지 털어놨는데 급기야는 어느 날 국세청에서 받았다는 문서를 보여준 거예요. 1억 5천만 원 미납 세금이 있는데 요점은 도와달라는 거죠. 감옥에 가기 싫고 내 경력 계속 유지하고 싶다. 네. 마이클 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결국 10여 차례 걸쳐서 4억 5천만 원을 이 여성이 송금을 했고요. 네. 아, 나는 좋아하는 배우니까 내가 돕고 있어. 이렇게 철석같이 믿었는데 사칭계적 조심하라. 이 소속사 공지가 뜬 겁니다. 그제서야 본인이 사기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여성 외에도 이 50대 여성 같은 사칭 계정에 1억 9천여만 원을 뜯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와, 너무 충격적인데요. 이런 사건이 좀 반복되고 있다 보니까 누구나 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SNS로 접근하는 경우에는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최근 이제 멕시코에서 한국에 있는 여성을 속여서 돈을 요구하는 이 로맨스 스캠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전해지고 있나요? 경기도에 사는 한 여성이 SNS를 통해서 멕시코에 살고 있다. 이런 남성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자신의 여권, 운전면허증 이런 사진을 보내면서 이 자신의 신분을 확인시킨 남성, 여성에게 호텔비 명목으로 5천여만 원 상당을 요구했다고 해요. 남성이 사용한 신분증에는 한국 남성 사진이 붙어 있었던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멕시코에서 소매치기를 당했다, 돈이 없어서 호텔에서 쫓겨났다, 억울하게 교도소에 수감됐다 이런 말을 남긴 채 여성과 연결이 끊겼다고 합니다. 여성 당황해서 멕시코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뿐만 아니라 부산 등 다른 지역에서도 이 같은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신고가 누적되면서 피해액이 억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충격적이네요. 그리고 또 로맨스 스캠의 그 피해자 대부분이 30대 이하라고 하는데 그 부분도 굉장히 놀랍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 로맨스 스캠을 당하는 피해자들 이 고령대의 어르신들이 아닐까, 어른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것도 일종의 고정관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연구 논문을 보면 2030 그러니까 젊은 층에서 로맨스 스캠 피해자가 상당히 많다고 해요. 이 논문에 나타나 있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에서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접수된 로맨스 스캠 범죄 280건을 조사를 한 결과 피해자 연령대 약 52%가 20대 이하였고요. 35%가 30대 이하였습니다. 그러니까 30대 이하의 피해자의 비율이 무려 87%를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왜냐하면 사실 연령이 연령이 높으면 높을수록 비대면으로 사람을 사귀는데 의심부터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2030 세대는 디지털 세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대면으로 인맥을 형성하는 것에 상당히 익숙합니다. 그러다 보니 로맨스 스캠 범죄의 주 타깃층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로맨스 스캠 피해액이 2년 만에 무려 13배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정말 사회적 문제라고 불러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이 피해 건수, 피해액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정원에 따르면 국정원 111 콜센터에 접수된 로맨스 스캠 사기 피해 금액 지난 2020년을 보면 3억 2천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를 보면 39억 6천만 원.
무려 13배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지금 경찰청에 접수된 피해 건수는 포함이 되지 않은 거예요. 이것까지 더 합쳐지면 훨씬 더 규모가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일단 이게 사기가 급증하고 있지만 피해자 구제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해외 본거지를 두고 점조직 형태로 이 범죄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수사랑은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인데요. 최근에 사회 현상이 반영된 범죄라는 게 이 지금 전문가들의 목소리입니다. 이성 간의 만남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자연스럽게 지금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온라인 만남이 대중화되면서 이런 범죄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과 온라인에서 만나서 이루어지는 만남들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려주는 범죄 행위, 바로 로맨스 스캠입니다. 평론가님, 결국 예방하는 게 최선일 것 같아요. 이런 피해 예방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슬프고도 분한 사기극, 로맨스 스캠 피해 당하지 않으려면 평론가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중요한 게 사실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이 나에게 돈 부탁을 해도 한 번쯤은 의심을 해야 되고 본인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반드시 거절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온라인을 통해서 알게 된 사람, 일면식도 없는데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피해를 입었다라는 이 SNS 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거든요. 어떤 이유라도 돈 얘기가 나오면 일단 의심부터 하고 거절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사기꾼들은 빠르게 다른 작업 타겟을 찾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관계 유지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거절을 해도 나중에 나를 다시 찾아오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면 사기꾼인지 아닌지 판별해낼 수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돈뿐만 아니라 택배를 보내겠다, 선물을 보내고 싶으니까 주소를 알려달라, 이런 경우도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가 노출될 경우 이것이 범죄 또 악용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택배 요구도 여러분들 거절을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URL이나 파일을 보냈을 때 익숙하지 않은 URL, 파일 보낸 경우에는 클릭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니, 로맨스 스캠은 정말 나쁜 게 어떤 사람의 마음, 정말 그 사람을 믿고 사랑한 마음을 이용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얘기한 것처럼 AI와 사랑에 빠지는 게 아닌가, 그렇죠. 이런 생각까지 연달아 네. 하게 되네요. 네,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바로 의례전쟁,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내년 적용할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요. 어제 최저임금이 제5차 전원회의가 열렸다면서요. 관련 내용 좀 전해주세요. 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접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최저임금 업종별로 지금 다르게 구분해서 적용해야 될지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긴 했는데 다르게 적용했던 게 이 최저임금 제도가 처음 도입됐던 게 1988년이거든요. 네. 이때 한 차례뿐입니다. 16개 고임금 업종에 당시에 시급 487.5원이 적용됐었고요. 12개 저임금 업종에는 시급 462.5원을 적용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12,000원 요구 사안을 발표한 상태고요. 하지만 경영계 아직 요구안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동결이 유력해 보입니다. 지금 현재의 최저임금은 9,620원입니다. 이 노사는 쟁점 사항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이 업종별 차등 적용을 놓고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노동계와 경영계 입장 좀 짚어주세요. 일단 노동계는 소모적인 논쟁이라는 거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계 같은 경우는 숙박, 음식 등 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업종에 대해서 차등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최저임금법을 보면 이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등 적용이 이 법적으로는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행된 적,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1988년도에 최저임금 제도가 마련됐을 때 단 한 차례뿐입니다. 이후에 36년이 넘도록 이 지금 법 관련 내용이 한 번도 현실에 적용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사문화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일단 6차 전원회의에서 관련 논의 좀 더 이어가기로 한 상황이고요. 다만 노사가 계속해서 지금 평행선을 달려가고 있는 만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이와 관련해서 표결에 붙여질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근데 가구 규모별 적정 생계비나 물가 상승률 전망치 등을 고려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이요, 시급 12,200원 이상으로 올라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어요. 12,200원 이제 정말 높아졌네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한 토론회에서 노동계를 중심으로 해서 나온 목소리입니다. 12,208원에 월급 255만 2천원으로 계측을 한 건데 이게 가구 규모별 적정 생계비 월 421만 7천원과 물가상승률 전망치, 또 가구 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84.4%를 고려한 결과입니다. 여기에 이제 소득 원수, 자녀 수 등 가구 유형별 가중치를 더하게 되면 내년도 적정 최저임금 수준은 시급 13,267원, 월급 284만 8천원으로 상승한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게 뭐 이 외에도 또 지금 노동계에서 나온 목소리를 보면 최저임금의 취지와 목적은 고용 효과를 제고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노동자의 임금 수준 보장과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다 라는 목소리가 나왔고요. 또 국민경제 생산성 증가율만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건 최저임금법 취지에 어긋난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소상공인들의 입장은 다른 것 같아요. 3명 중 2명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또 조사가 나왔더라고요. 네, 관련해서 소상공인 1,0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64.5%가 최저임금을 인하해야 한다라고 답을 했고요.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은 33.3%,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2.2%에 불과했습니다. 만약에 최저임금 인상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계획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58.7%가 신규 채용을 축소할 계획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소상공인이 고용한 근로자의 올해 1월에서 4월 월 평균 인건비가 291만 원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10.4% 늘었는데 같은 기간 1월에서 4월 월 평균 영업이익은 281.7만 원으로 월 평균 인건비에 비해서 10만 원가량 영업이익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소상공인 영업이익이 감소한 이유로는 최저임금과 에너지 비용 상승 등을 꼽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국민들의 여론은 어떤지도 궁금해요, 변호사님. 관련해서 이 성인 남성 8천여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국민의 80.3%가 인상해야 한다라는 목소리입니다. 동결 또는 낮춰야 한다는 응답은 약 19.7%, 20% 정도였는데요.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라는 이유로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물가가 너무 상승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동결 또는 낮춰야 하는 이유로 꼽은 목소리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영세상인 기업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로 꼽았습니다. 그렇군요. 이 최저임금 인상과 인하 놓고 정말 논란이 뜨겁게 벌어지고 있는데 평론가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사실 영세 이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생각해서는 동결 또는 인하가 맞는 거겠죠. 그런데 최저임금이라는 건 지금 전체 국민을 생각한다면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지난해부터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임금 상승률 굉장히 적죠. 물가 상승률과 비교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은 사실 피할 수 없는 문제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 또한 보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이걸 감안해서 어느 정도 소폭으로는 인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요. 최근 인건비와 임대료의 상승으로 인해서 심야 시간이죠. 자정에서 오전 6시 이 밤 시간에 영업을 아예 포기하는 그런 편의점들이 또 생겨난다고 해요. 이미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보면 편의점 가운데 10곳 가운데 2곳 정도는 이미 12시쯤이면 영업을 끝낸다고 합니다. 게다가 지금 계속해서 최저임금이 인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24시간 고용하는 게 어렵고 24시간 고용했을 때 사실 가족이 가능한 사람들은 가족이 시간대별로 이 편의점에서 운영을 더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비교한다면 아르바이트생들이 설 자리가 많이 없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비단 편의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종업원들이 직접 와서 뭐 드실래요? 메뉴를 맞아요. 물었잖아요. 요즘엔 키오스크가 대체하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늘었죠. 이것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이 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란 게요. 어제 음식점에 갔는데 아예 키오스크에서 바로 결제하고 바로 주문하고 결제까지 해야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네. 이런 것도 이제 어떤 인간의 역할을 대체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평론가님, 여러 입장을 정말 고려하고 꼼꼼히 따져서 결국 이 최저임금이라는 게 정해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어떤 경제 근간을 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 고민들이 있을 것 같은데 평론가님 어떻게 보시는지 정리 부탁드릴게요. 단순히 업종별로 차등 적용한다는 건 전 반대를 합니다. 해외 사례를 조금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차등 적용을 하고 있고요.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연방제 국가 같은 경우는 각 주의 최저임금이 연방 최저임금보다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령이나 또 일하는 것에 있어서 숙련도에 따라서 최저임금 예외, 특례 규정 다양하게 두고 있거든요. 보다 심도 높은 이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 소상공인 분들의 어려움도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또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이제 최저임금이 올라가야 된다는 그런 노동계의 입장도 또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대화와 타협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무쪼록 잘 좀 정해져서 우리 국민들 모두 좀 살기 좋은 나라 됐으면 좋겠어요. 생생법률쇼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권상희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이 끝나도 상담 접수 계속됩니다.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내 법률상담 클릭 또는 지금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메일로 접수 주시기 바랍니다. 생생법률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